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13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3회는 양자역학이라고 말해지는 현재 최첨단 과학이요. 모든 세계 문명의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역학과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세상 만상의 근본 그 요소와 또 움직임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물질인가 에너지인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배경사진은 시카고 근교에 있는 이 페르미 연구소의 원자 충돌 실험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내용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지난해에서는 빛과 생명, 빛과 청지 창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양자역학입니다. 다음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물리학. 이번 주제는 아주 어렵고 신비로운 최첨단 과학이다. 그래서 강의도 조금 길고 복잡하다. 그래도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강의의 현상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문장과 내용, 용어라도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은 단순히 현대의 물리학이란 뜻이 아니다. 고유명사로서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전의 물리학이 발전하여 현대의 물리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물리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인슈타인 이후 20세기에 나타난 물리학을 현대 물리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여기 그 사례를 소개한다. 현대 물리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원리가 발표되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아인슈타인이 그의 첫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은 1905년이었고 그리고 1916년에 다시 일반 상대성 원리를 완성하였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이보다도 5년 후인 1921년이었다. 그런데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시발이 되는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1905년에 발표한 광전효과와 광량자 이론이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1921년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단순한 특수 상대성 이론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대성 원리인데 그 내용은 대강 이렇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무언가를 관측하려면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태양이 공전하는 것이 되고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가 공전하는 것이 된다. 태양계를 기준으로 하면 은하계가 회전하는 것이 되고 은하계를 기준으로 하면 태양계가 달려가는 것이 된다. 우리는 지구 입장에서 다른 별들을 바라보지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너무 작고 변덕스럽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 관측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광속도는 신비해서 관측자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대로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앞서간다. 그 원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는 빛은 항상 초속 30만 킬로를 빨리 달리게 된다.
그리고 같은 매질에서는 항상 직진을 한다. 그래서 관측자와 목표물 사이의 거리나 움직임은 빛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속은 우주 공간의 절대적 측정자가 될 수 있다. 우주 공간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은 관측자의 위치와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다. 길이도 크기도 시간도 무게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주 공간에는 실제로 이렇고 또 증명도 되어 있다. 이렇게 우주에서는 모든 측정치가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므로 그 관계를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발견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사고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째가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점, 둘째, 길이와 무게, 시간 등 시공간의 요소들은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상대적 요소라는 점, 셋째,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 즉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점, 넷째, 우주의 빈 공간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전의 물리학과는 전혀 같지 않은 역설적이요 이상한 원리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론들이 증명되었고 또 활용도 하고 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현대 물리학의 시발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촉발된 현대 물리학이 량자역학으로 발전하면서는 너무도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들이 계속 밝혀져 아인슈타인까지도 인정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의 량자란 원자 핵 속의 중성자와 양성자를 말할 때의 그 양자가 아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이하의 모든 밀입자를 통칭하는 말인데, 그것들의 속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량자역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밀입자들을 관찰해 보니 그 모체인 물질이 가진 속성과는 아주 다르더라는 것이다. 이 량자론 연구는 시카고 근교의 페르미 연구소와 제네바 근교의 유럽의 핵물리학 연구소 CERN이라고 하는데 두 입자 가속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신비한 밀입자들의 존재와 작용이 여기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코펜하겐의 닐스 보어를 주축으로 발전한 량자역학은 그동안의 과학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역설과 신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그림은 량자를 분석하는 미국과 유럽의 실험 시설 전경인데요. 하나는 시카고 근거의 페르미 연구소의 시설들, 밑에는 CERN, 유럽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르본노 대학의 루이 드브로이는 전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데서 현재 량자론들이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조지 패커 톰슨이 전자회절 실험으로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여기의 설릿 실험이란 그림에서 보여주듯 전자의 성질을 파악하는 실험인데, 톰슨이 실험한 방식은 이렇다. 작은 구멍을 낸 특수 판을 세우고 그 뒤에는 감흥이 좋은 스크린을 세운다. 그리고 앞에서 전자를 쏘면 그 구멍으로 전자가 통과하여 스크린에 탄착점이 생긴다.
그런데 전자가 입자이면 총알처럼 직진하여 하나의 탄착점이 생길 것이고, 파동이면 그 뒷판에 물결 파동 무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의 이론을 실험했더니 전자가 입자로서 하나씩 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종합하니 파동처럼 물결 무늬가 되었다. 입자로 출발해서 파동으로 날아간 것이다. 또 데이비슨과 거머가 쌍슬릿 실험을 했는데 슬릿은 틈을 2개 만들어 전자를 쏘았더니 이번에는 점점이 생긴 탄착점이 모여 물결이 겹치는 간섭 무늬까지 만든 것이다. 빛은 파동인데 어떻게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지 혼란스럽더니 이제 전자는 입자인데 어떻게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지 또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실험이 20세기 후반의 현대 물리학을 영적 세계로까지 끌고 가는 단초가 되었다. 두 물결이 겹칠 때 일어나는 간섭 효과가 나타나려면 꼭 같은 회절, 물결이 동시에 생겨야 한다. 하나의 전자가 파동 무늬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전자 각각이 나름대로 물결 무늬를 만들면 스크린의 흔적은 도리어 뭉개지고 상쇄된다. 그러니 간섭 효과는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하여 똑같은 회절 무늬, 물결 파동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전자를 하나씩 쏘았는데도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것은 전자 하나하나가 귀신처럼 복체가 되어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결국 슬릿이 여러 개 있으면 전자는 이 모든 문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량자론의 결론은 량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복체된다 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물리학 용어로 상태의 공존이라고 하는데 량자 얽힘이라는 작용으로 공존을 한다는 것이다. 퀀텀 엔탱글먼트.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 전자가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둘, 셋의 헛개비로 복체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파동 운동을 하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를 알기 위해 관측경으로 관측을 하면 다른 슬릿을 통과했던 헛개비는 관측 순간에 사라지고 관측하는 그 슬릿에서 입자 성질만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사람이 관측을 하면 한 구멍의 입자로, 관측을 안 하면 여러 구멍 슬릿의 회절로 무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는 상태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관측 활동을 하면 허상 같은 전자가 실제의 존재로 확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그림, 실험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관심이 허상을 물질로 확정하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 된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함으로써 물질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 인간 참여 원리라고 한다. 이런 도깨비 같은 사실이 현대 물리학의 부인할 수 없는 실험 결과이다.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이론과 공식이 나오면서 과학계는 수많은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 과학자가 주장한 국소성의 원리, Principle of Locality이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과학자를 EPR로 약칭을 하는데 이 과학자가 국소성의 원리를 들어 헛개비 전자론을 반박하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던 영국의 존 벨이 수학적으로 지지하는 공식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 부등식이 실험에 의해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이페아를 주장도 함께 틀렸음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인슈타인 팀이 결국 패하고 헛개비 전자론을 주장한 코펜하겐 학파의 량자 역학이 더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과학계의 전설적 사건이 되었다. 결국 헛개비 같은 양자들은 오직 관찰자의 의식이 닿을 때에만 실체가 되며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정보교환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 본래의 고유한 성질임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보의 량자론은 이제 가장 확실한 이론으로 인정되어 현대 물리학의 진수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실험의 결과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과학자들이 다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국소성의 원리 외에도 회자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 평행우주론, 상태의 소고 확정 등등 많은 이론들이 이 시대 과학계의 뜨거운 논제들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조차도 이런 설명을 벅차한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나 양자 역학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영적 세계가 현실과 물질과 과학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 눈앞의 분명한 물질도 이렇게 역설의 신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우주 만물의 관찰자인 인류의식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전자들의 실험 증거는 우주는 양자들의 집합체로서 이 량자를 결정하는 인류의 의식이 없다면 결국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즉 량자 역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학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최첨단 량자 역학이 외치는 이 시대의 기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조화인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가 반이성적이라든가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비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시세계의 증명된 과학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까지도 인정을 못하고 코펜하겐 학파와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모든 약을 쓰고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효험이 없던 상태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는 무리가 미는 접촉과 간절함으로 만진 접촉의 차이를 분별하셨다. 주께서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셨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태가 확정되는지를 아셨다. 이것은 물리학 용어로 관측의 효과, 인간 참여의 원리와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비슷함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심령에 참여하는 요동을 일으켰다. 물론 이것은 눈이 마주치면서 일어난 양심의 각성이라고 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주의 시선이 관찰의 작용을 일으켜 베드로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상태의 확정을 일으켰다고 하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전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로 그 주목하는 시선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흔히 텔레파시나 육감이라는 말로 일축할지 모르지만 바로 현대 물리학이 취급하는 과학이요 량자의 활동 모습이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의식, 믿음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첨단 과학에서 성경 말씀은 모두 사실이 될 수가 있다. 과학 만능의 20세기 이성과 합리주의 시대를 량자역학이 다시 21세기를 믿음과 신비주의의 영적 시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과학 만능의 20세기 이성과 합리주의 시대를 량자역학의 최첨단 과학이 다시 21세기를 믿음과 신비주의의 영적 시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자, 요 밑에 나오는 이 풋노트들은 앞에 있는 모든 주장들, 근거들에 대한 이 소서들입니다. 잘 참조하시고 요까지 읽으면 복잡해져서 읽지는 않습니다. 자, 제13회 강좌는 이 정도로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은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4회 다음 강좌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